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비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서울은. 네, 근데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어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밤내 엄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비 피해 없으시죠? 뭐 다행히 예, 그러니까요. 예. 모두 지금 없으시게. 속보에 보니까 경북계 상주 지역에 마을 고립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계시든 안전 대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각 조간이 문자 내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난 총선 전에 그러니까 1월경에 본인의 명품백 문제가 굉장히 여론의 뜨거운 쟁점이 되니까 이거 내가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십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읽고 씹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답변하지 않았다. 예, 네.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시했다. 그 답글이나 뭐 일체의 대응이 없었다. 네. 이런 비판인 것 같고 그 문제가 좀 일파만파 정치권에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어때요? 지금 그 한동훈 캠프 대통령실 네. 분위기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양측이 후보들 사이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요.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사태의 파장이 커지니까 일단은 어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놓기는 했는데 네. 후보들 간의 설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어제 원희룡 후보가 네. 그 유난 갈등 2차 파동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례대표 네. 공천 문제를 다퉜는데 그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뭔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마치 공천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추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밝힐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1차 갈등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둘러싼 갈등이었고 그 문제가 문자회를 통해 폭발이 됐는데 네. 이어서 2차 파동까지 거론을 하면서 직격을 하는 바람에 게다가 한동훈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 캠프에서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점입 가경이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오늘 조간신문이 전체 전 언론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전부 진흙탕 싸움으로 썼는데 대통령실은 억울한 거예요? 누가 문자 공개를 누가 했을까요? 네, 문자 공개를 누가 했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결국 본질은 권력 내부, 그러니까 보기로는 권력 내부의 갈등이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드러났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한창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던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의 영부인과 그리고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물론 네.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김정숙 여사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권력 내부 갈등과 게임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하여튼 총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당 전당대회가 정말 진흙탕 싸움도 진흙탕 싸움이지만 정말 여러 갈래로 분석을 해보고 진단을 네. 해보고 이대로 대한민국 보수정당 괜찮은 건지 이게 다 따져봐야 되는 여러 가지의 갈래 문제들이 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해서 문제의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 같고요. 예. 특히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 예. 전당대회 과정에 영분이 예. 등장한 것은 아마도 사상 초유라고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예. 더군다나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총선 기간에 총선 캠페인을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과를 해야 마느냐의 문제를 자신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고 공당의 대표라고 할 대표격이었던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영부인은 아다시피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공식적인 중추고 그렇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지만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인이 본인의 거취가 아무리 공적인 사항과 연결돼 있더라도 예. 공당의 대표와 상의하려면은 공식적인 개선을 밟아서 물어보는 게 순리겠죠. 근데 아무리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것도 한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그 시점 즈음에 5차례나 문자를 보냈다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답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 국정 전면에 등장하는 일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네. 의심할 만하게 되는 것이고 과연 한동훈 후보에게만 그쳤겠느냐라는 의심까지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공식 개선에 있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문자를 5번이나 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직거래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에요. 당근이에요. 네, 직접 문자를 네. 보내가지고 내가 이러면 좋겠냐 저러면 좋겠냐 의논을 했다는 거고 네. 여기에 대통령은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보낸 건 사적 라인으로 그냥 보낸 거다. 근데 사적 라인으로 어떻게 공적인 관계를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언론들이 윤한 갈등 3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불거졌던 두 번째 갈등, 2차례 갈등 그리고 이번이 3차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잘못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한 갈등이죠. 예. 윤한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사안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한동훈 측 후보의 의원 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 죽는지 보자. V1, 그러니까. V2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 넘은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요. 이 잘못된 멘트입니다. V2를 김건희 여사라고 표시했던데 아. V0라고 보통 용산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안에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일파만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권력의 건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폭로하면서 예. 결국은 여권 내 자중질환, 결국은 윤 그리고는 한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 보수 정당 안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상 하나 해보자면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은 다 건너가고 있는 거,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누가 이겨도 당 깨진다라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 분당 사태로 갈 수밖에 예,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예. 혹은 안 되더라도 예. 이 상처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죽는지 보자. V1, V2.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문자 공개를 이제 오케이 했다면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아니 한동훈 그 캠프 그리고 네. 이제 그 원희룡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특히 한동훈 캠프에서 뭐 누가 죽는지 보자라는 그런 선언까지 하는 이면에는 결국 이 문제를 이끌고 가 리딩하는 사람들의 부분에서 그런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문자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각종 라디오에 등장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익심 논란에 대해서 네. 그 배신의 정치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꾸짖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아다시피 네. 권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아, 그렇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후보가 됐다가 낙마를 했지만은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과 친소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고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혹시나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네.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떠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친윤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뭔가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밋 라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한동훈 캠프는 그걸 누가 죽나 보자라는 식의 논전으로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 상황에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분당 사태로 가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누가 되더라도 네. 누가 죽는지 보자. 여기까지 극복할 수 온 있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렇죠.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예.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극단적 상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복판에 김건희 여사가 딱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네. 우리 구교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 개선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나는 조용한 내조만 네. 하겠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분의 신분은 그냥 민간인인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상 공당 여당 대표 선출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총 5가지의 문자인데 1월 15일 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날 보낸 또 다른 문자에서 대통령과 전화 좀 해봐라. 대통령이 내심 기다리는 눈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보낸 문자에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 들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장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네. 댓글팀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남겨놨던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러면은 댓글 공작 사건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이었고 예. 만약에 이것이 어떤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의 특징은 예. 이제 문법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예. 최재형 문자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예. 정확하게 저 당시에 주어가 누구인지는 사실 앞뒤 문자가 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맥락이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예. 댓글팀, 그러니까 저 조사가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국어 문법에 맞추려면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생략된 상황인데 이제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팀을 활용해서 마치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댓글팀이 있는 거예요. 그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주변에 비방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다. 소문이 있다. 이런 맥락 아닐까요? 이거 좀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제 제 말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건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멸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드루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수 당시 이제 전 경남도지사가 그 관련된 내용을 문자 보고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에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이 문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적어도 그 당시에 선거 총책의 책임을 맡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선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좀 따져보거나 혹은 그 어떤 선을 긋거나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당시에 풀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자가 5차례 뭐 15일부터 23일까지 오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상간에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17일에는 김경률 당시의 비대위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말이 앙뚜안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불쾌감을 자아냈다는 반응들이 예. 언론을 통해 많이 전해졌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네. 실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경률 최고위원의 워딩이 네.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17일날 그런 얘기가 예. 있었고요. 18일에 그 이튿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눈높이에 맞는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은 네. 친윤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9일날 문자는 간 거고요. 네. 처음에 김규환 논설실장이 공개했던 문자는 김경률과 한동훈 그 다음에 있던 19일에 있던 문자를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친윤계 스피커들이 네. 사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21일 날 점심에 네.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예. 윤재욱 원내대표, 예. 한동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퇴 건의를 했다라는 그렇죠. 바로 복판에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개했던 문자가 23일 날 당도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윤환 갈등이라 불리는 파장, 네. 한동훈을 밀어내려 했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런 문제와 핵심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그냥 문자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날의 상황과 맥락을 예. 주변부의 맥락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때 사퇴를 권유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또 본인이 그럴 일 없다라고 이제 뭐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논란이 궁금해했는데.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악의가 맞아 떨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9일 날 문자에서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1월 19일 문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정말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의향은 없는데 네가 자꾸 하라고 하면 내가 사과할게 이런 태도로 인식하겠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근데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그 김 여사가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굳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려고 했었냐라고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받아가지고는 당 차원에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는 둘 다 결국은 이제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예,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왜 자꾸 사과냐 아니냐로 좁혀지는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수사이거든요. 네.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9월이면 이원석 검찰총장 바뀐다라고 하고요. 뭐 승진성 좌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나면서까지 검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만 끝날 수 있는 논쟁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냐면 1월 19일 문자에서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을 때 저게 진정성이 있어?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과하면 그다음에 책임져라. 네.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다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100번, 1000번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속된 말로 토를 달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한동훈 캠프 측의 설명도 굉장히 뭐 이렇게 불가이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그 여사가 그 비대위원장 공당의 그런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앞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상대방으로부터 헷갈리게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 사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KBS 박장범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형태의 사과를 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박절하지 못한 예. 그 김건희 여사 실책으로 돌리긴 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사과가 없어서 당시에도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결말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은지 기자께서 정확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네. 의혹 사건, 양평고속도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과 문제로 논점 이탈을 하면서 판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하니 많이 이걸 가지고 또 며칠을 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서로 후보 간에 주고받는 공방전의 수준을 좀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오늘 아침 그 나경원 후보는 둘 다 똑같이 더맨더머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이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요.
그 약간 정해진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에만 어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막았을 때 다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굉장히 그 유대인 관련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나치가 잡으러 왔을 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을 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저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유명한 격언들이 있는데 그때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가들이 지금 이번에 가장 크게 사실 치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것들이 이제 특정 한 사람에게 물론 뭐 보수 정당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 싸움으로서 이렇게 힘이 실리고 말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이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권력 다툼 안에서 그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너가 부정이하다라는 식의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연장선이 말씀드리는데 예. 이 두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총선 기간에 어땠습니까? 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니까 한동훈 후보 여러 차례 가서 어깨 동무하고 그러니까요. 지지하고 이랬던 모습을 봤는데 예. 총선 내내 그러다가 예.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자로 맞붙으니까 바로 정말로 앞뒤도 없이 지금 끝까지 다투고 없는 의혹 있는 의혹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력을 위해서는 만인의 투쟁이구나. 예. 결국은 당내에서도 이렇게 화합과 타협이 안 되는데 또 넓혀서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그 답안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문자 가지고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을 뭐 무시하고 읽고 씹었네 어쩌네 이런 이 정말 저열하고 수준 낮은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 실제로 여당이 정치를 하려면 심각한 민생 문제라든가 뭐 가계비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아주 정책과 관련된 그런 토론을 해도 부족할 판에 너무 수준이 저열하고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다면 정말 이 당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보수의 공멸을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했다는 얘기인데 참 그렇다. 예, 아니 예.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원희룡 둘 다 못났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본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김 여사 이야기는 무서워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 맞아요.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 문제와 싸우고 있다라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뿐이지 사실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도 말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처참함이라고 하는 게 보수의 건강함을 혹은 보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문제 짚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지 않아요. 나경원 후보도 알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뭐 우리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저희보다 더 나경원 많이 후보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네. 사회를 얼마나 많이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본인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보수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예의범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예의범절에 어긋난다. 이걸로 지난주 내내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진실공방으로 오다가 주말 사이가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딱 되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누가 죽는지 한번 네. 지켜보자. 여기까지 이제 극단적인 언어가 사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로 이게 본질이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는 민생이 어떤지 국민들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는 건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요거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정치 왜 하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답변이나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배신이라는 거, 배신의 키워드라는 게 이게 또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결국 유승민 후보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은 배경도 아마도 그런 배신
자신 낙인시켰기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한동훈 후보를 그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배신자로 몰아가기 위한 책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이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군주정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나 군주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를 뽑는 그 전당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프레이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이게 준비가 어제, 네. 되다가 취소하지 예. 않았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해라 왜 취소하냐 뭐 이런 요구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동아일보에 실렸던 한동훈 측 의원의 멘트일 것 같은데 네. 같이 죽자 뭐 네. 거의 누가 사는지 보자 이런 멘트의 네. 연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정도 이야기할 것이면 당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턱 밑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아라라고 이제 붙잡아서 지금 그 조금 멈춰져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일단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그렇죠.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래 당원 당규상으로도 국회의원이든 간에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간에 전당대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연판장을 추동했던 상당수의 세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경고를 하자 불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어제 오후 3시인가요? 그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라는 한동훈 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했다가 예. 이제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게 또 언제랑 닮아 있습니까? 불과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는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리위에 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또 언제입니까? 결국 윤리위에 제소돼서 당의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된 게 이준석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 이준석 사례와 나경원 사례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면서 한동훈을 압박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국정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행태를 했을 때 답습했을 때 국민이나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한동훈 오늘 아침에 제가 SBS 라디오 들으면서 쭉 봤는데 그 우파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건 좌파밖에 없다.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씌우면서. 홍준표 시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진중권 교수도 이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역시나 이렇게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는 거 보니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저런 컬러다라는 취지의 또 글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선이 튀고 튀어서 참 볼성사납게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댓글팀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뭐 갖고 있거나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일종의 네. 정치 활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예. 결국 그렇게 시작됐던 이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러다 보니 예. 굉장히 이제 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멸의 키워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영부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댓글팀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평범한 사람들이 댓글팀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연예인들이 댓글팀 갖고 다니나? 어떻게 봐야 돼요? 쉽지 않은 업무 뭐 방해거든요. 댓글팀이 뭐예요? 이게 있을 아니, 수 있는 그런 행위 겁니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런 행위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예. 그런 취지의 그런 그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댓글 논란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자기 정치 세력의 정당화를 위한 방편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서도 여론을 굉장히 심대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불법 행위로서 표적이 그렇습니다. 되고 처벌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서를 넘어서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살펴봐야겠죠. 예,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댓글팀 같은 거를 자기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항변하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 댓글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실제로 내가 댓글팀을 활용한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있는 건가요? 댓글팀이? 이게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이제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 좋은 상품이다고 올리고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쿠팡 같은 공정위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세게 공정위에서 때렸습니다. 세게 때렸지 예. 않습니까? 이제 이런 등등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 거래의 기본적인 그 어떤 행태인데 이게 정치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댓글팀이 뭐냐 도대체.
업무방해로 누구를 위한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규모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 비용이 얼마가 가고 네. 그리고 이 비용이 어느 돈에서 나가는 건지 예?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건 정말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죠. 수사를 해야 될 것 강제적으로. 같고. 예. 근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다 사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쭉 가다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문이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순방을 또 오늘 떠났는데 네. 이게 순방이 아닌데 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과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사진이 떡떡떡 나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시청역 앞에 가가지고 또 추모 예,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던데 누가 보더라도 참 잘 찍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 찍었다고 하기에는 참 잘 찍힌 사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예, 모르지 않는데 지금 당장 선거를 해야 되고 그 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월 23일 날 누가 되든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그분이 국민의힘 정의 운명을 주게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탄핵을 겪고 보수 정당이 한번 완전히 리셋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 세력들이 기틀을 마련해가지고는 새 보수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보수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정권을 다시 잡는 방식으로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불행을 또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다. 네, 그렇죠. 예. 대통령실 공식 입장. 예, 끌어들이지 말라. 이제까지 한 번도 당무 개입한 적이 없다고 없다.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까지 네. 당무 개입 안 해왔어요. 네. 안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 뭐 사실은 우리가 총선 기간 내내 90도 폴더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그 그림상으로는 당무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있었죠. 굳이 뭐 만약에 사과 문제로 그렇게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모습을 공개적인 언론 지상에 노출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봉합이 되는 듯 보였으나 또다시 당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문제로 불거지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결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당무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언론 사설에서도 오늘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꾸짖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조선일보 네. 사설에서 오늘 사설 제목이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네. 사실이냐?라고 우리도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로 못 믿겠다 이 그렇죠. 전제 아닙니까? 보면은. 맞아요. 네. 예.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저하고 김은지 기자하고 둘이 주고받은 문자인데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그렇죠. 있습니까? 이거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공개를 한 거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친윤계의 국회의원 아무개 물론 이철규 의원은 나는 아니야. 예,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오늘 아침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친윤계 국회의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어쩌면 브레인일지도 몰라. 지금 사실 이 큰 결단들을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결단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네. 심지어 오히려 조력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지난 1월 23일에 한 종편에서 이미 보도를 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 주변에서 친윤 의원에게 김 여사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았다라는
이런 멘트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당 주변에서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해당 문자를 봤다는 이들 중에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고 네. 전한다고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만 나온 게 아니라 동아일보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개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매체 기자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랬던 쓸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말이야,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읽고 말이야, 답변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됐어, 이런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빙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메인의 선택은 그 김건희 여사고, 그리고 조력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조력을 여사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거꾸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 게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졌더라도 아니 좀 과하게 설정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할 만한 그렇죠. 상황인데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정말 좀 답답하죠. 네. 지금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108명 전체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보수 정당으로서 항상 국민의 그 인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은 그래도 경제하고 안보는 실력이 있어. 저 사람들이 경제는 잘해, 안보는 잘해. 이런 건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도 엉망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라 빚이 1,100조에다가 이자가 1년에 25조씩 들어가고 상반기에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91조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하길래 재정 적자가 날마다 심각해지고 저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마통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나라의 마통이 나라의 이렇다라고 하니 마통이 제가 진짜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100조에 달하는 마통이 이게 쌓이면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가 물론 대통령을 두 번 배출하긴 했지만 친이 친박 개파 싸움으로 정치가 되게 형해화되고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맞습니다. 그 개파 논리 때문에 결국은 당이 건설적으로 민주적으로 새로운 토양을 못 꾸리는 이유가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보면 그러니까. 친윤 친한 개파가 생기려고 해요. 아유.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네. 당협위원장 줄 세우고 네.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또 잉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파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들을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굉장히 매서운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이야기 아까 하셔가지고 요것도 하나 좀 덧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네. 참석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이 올라가서 3년 연속 초청을 받은 것이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가서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고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내용 때문에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 화약고에 우리가 더 먼저 뛰어드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황 변경이 지금 혹시라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압박을 넣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과도하게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취해서 네. 잘못된 결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쪽 분이 살짝 좀 빗나가 보면 바이든은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인지 능력을 네? 인지 능력 지금 의심- 공개해 달라라고 기자가 ABC 기자가 이야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안 지금 안 하겠다.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민주당 제 주변에도 미국 민주당 코어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이든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바이든은 쉽지 않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주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아직 그 소식이 안 왔다. 뭐 그 이런 워싱턴 건데. DC 일정이 보니까 11일, 11일 양해가 예.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0일 현지 시간으로 밤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초청하는 만찬에 네. 그 나토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좀 잘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거기서 또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가뜩이나 지금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또 대리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고 또 여기서 우리 또 무기가 가고
또 뭐 병사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문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시에 김병주 의원 오시니까요. 조금 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때문에 이분 뉴스가 쑥 가라앉았어요. 바로 신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진숙 후보입니다. 검증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이제 야, 신임 이런 공직 방통위원장으로서 후보도 처음 봅니다. 후보로서 예.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첫발로서 본인의 일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부터 입틀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관계된 것들은 보도하면 바로 예전에 방심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유튜브도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결국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진숙 후보의 내정을 설명하면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적임자라는 사람이 게다가 언론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종군기자로서 맹활약을 했고 실제로 보도본부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보도에 대해서 그 소송전을 일삼는다는 것은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 어떤 인식의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그때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보면 좌파 언론들이 일부러 2, 3일 전부터 막 거기에 모이게 해서 이게 의도된 참사인 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진숙 후보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네.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점점 더 내각에 쓰면서 그 극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는 사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언론계에 몸담고 있을 때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종사자들의 굉장히 공통된 지적입니다. 가장 사실 언론의 기레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시작됐던 게 세월호 참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언론계한테는 아픈 상처이기도 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원구조라고 하는 자막 오보뿐만이 아니라 민간 잠수사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마치 유가족들이 빠르게 구조를 요구하면서 있었던 일이란 것처럼 보도를 하며 몰아갔던 분이라고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인데요.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 당시에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라고 맞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사찰이지 그냥 이 스파이웨어 심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도청감청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언론, 통신, 업무 정책의 최일선에 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모든 기자에게 아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 떠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언론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언론이 죽으면 그 사회는 그냥 죽은 사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인들의 사명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예? 그 직원들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찰 프로그램을 심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를 이런 분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벌써부터 네. 걱정이 되는데 MBC 구성원들은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 구성원들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런 거죠.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검증 절차가 어떤 검증 절차가 있더라도 임명을 할 게 뻔해 보이는데 강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2인 체제 내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그런 계획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획 수순에 따르면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8월 12일에 결국은 MBC의 그런 박문진 이사진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바뀌게 되는데 누구 입맛에 따라 바뀌겠습니까?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 사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사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MBC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보도를 모아서 그 방심이라든가 이런 데 벌점 제재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정파까지 해도 이를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MBC가 공영방송인 MBC가
국민의 품을 떠나서 민영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과거 2012년에 정수장학회 이 채필린 이사장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한 바가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만 처벌을 받고 끝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전력들 때문에 이제 MBC 구성원들은 사실 굉장히 이 이진수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언론관이라는 것은 정권에 불리하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불이익 받아. 전용기도 못 타. 취재도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언론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언론들이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은 또 좀 숨죽이고 사과하고 수그리는 척 했지만 다시 또 기세등등해서 김건희 여사 등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 120만 넘어 130만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그 반대하는 또 청원 국민청원도 또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끊임없이 국민이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을들끼리 싸우면 결국에는 정치 권력 재벌 권력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감시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누가 오는가, 그리고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위중한 국면에서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점점 더 명징해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인들이 많이 싸웠고 갈등도 많았고 상처도 너무 깊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잃기도 했잖아요. 이용마 기자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인데요. 이용마 선배 그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또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다시 네. 그걸 해서 상처를 후벼 파서 그러니까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진짜 현업 언론인들이 많이 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현업 언론인들이 지쳐있지만 네. 또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을 것은 무엇이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MBC가 누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궁금증이 많은데 네. 앞에 YTN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결국 인사를 두고 이제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아마도 시경캡이 공석인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합리적인 이유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이제 회사원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직분을 다하라,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저연차 기자들이 이제 일부러 성명을 내는, 결국 우리는 뭐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MBC에 닥칠 미래도 만약에 구미에 맞는 사람이 사장에 오게 된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에서. 그럼 또 뭐 네. 노영방송, 노동귀족, 노동 권력. 이번에 권력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야, 이진수 후보가 노동 권력이라는 말, 야, 진짜 세상에 이 언어 조합을 어떻게 해석해? 아니 그리고 앞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사투를 벌였지만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이라든가 네. 그리고 잃어버린 그런 뭐 지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태의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결국 저희가 믿을 거는 국민뿐입니다. 예, 국민들만이 제대로 된 언론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힘으로,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해오고 발전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드라마 있죠? 요새 유행하는 돌풍 예. 그 드라마에서 거짓을 이기는 것은 참이 아니고 큰 거짓이다. 더 큰 계속 그 얘기를 거짓이다라고 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 잘못된 그런 말씀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 그거를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창피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 하는데 영부인이 그냥 자기 문자 딱 공개하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공개 안 했으면 뭐 누가 나오기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그걸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 발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거칠었을 걸. 그러니까 원문 내용은 아무래도 네, 원문은 예, 이거보다 예. 이렇게 정제된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경찰 그 수사심의위원회죠. 여기서 네. 수사하는 게 옳으냐 마르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예, 뭐 이따가 아마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긴 네. 할 텐데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러니까 지금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에 사진, 영상, 촬영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촬영이나 말이에요? 네.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예. 예. 이야. 진짜 기본적으로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경찰이잖아. 경찰 예, 발표. 예. 경찰 발표를 사진, 영상. 아무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그럼 하고 뭐가 있습니다.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발표한 내용 보도 자료로만 보고 쓰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질의응답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맞습니다. 의혹들이 마주 큰 예. 사건이어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 내렸는지를 기자회견을 길게 해도 부족한데 사진 영상도 안 된다라는 식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시작부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아니 이거 이것부터 좀 문제 삼아야 기자들이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될 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네. 지난해 8월 말에 전단팀을 꾸려가지고 거의 300일 가까이 수사를 해서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 경찰 입장에서 역대급으로 조사를 길게 해서 발표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적인 현안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 직접 국민들 앞에 면전에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브리핑과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현장 기자로서 만약 있다면 당연히 한 거하고 네. 이 부분은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자들이 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취재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 그 보도자료만 여기만 이렇게 하겠어요? 경찰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데 검찰은 안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실 안 그러겠어요? 예. 이거 정보부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브레우 박사 했을 때 산통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도 아닙니다. 예. 이거 기자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경찰 출입 기자들이 이거 네. 각사의 모든 기자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야 이게 된다고 정확하게는 생각합니다. 브리핑은 한다는 걸로 봐서 질의응답은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 내용을 이제 아니, 공개적인 영상- 방식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생방송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라이브 얘기하면 하지 그겁니다. 말라는 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들이 뭐 YTN이든 뭐 연합뉴스 네. TV든 또 막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여러 방송국들이 카메라 돌린다는데 원래 이 정도 현안이면 바로 라이브 물려서 그럼요.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예. 백브리핑만 그렇습니다. 이제 문단만 이제 사실 비공개로 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알려진 내용만 봤을 때는 기본적인 촬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이게 바로 민주주의 후퇴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도를 못하게 합니까? 영상 그럼 그 기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와, 지금 9시 52분인데요.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해서 오후 2시에 회견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영상 기자 들어가야 돼. 영상 기자들이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단결해서 싸우면 무섭습니다. 예,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수사 미진하면 나부터라도 특검 요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잘못한 겁니까? 박정훈 근데 수사단장의 이건 잘못으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네.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경찰의 최종 판단과 수사 외압 사건은 별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네. 혐의를 결정지어서 수사란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입건 대상이라고 적시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넘겨주는 이첩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의 수사 경과와는 무관하게 애당초 수사를 하지 못하게
무리한 외압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공수의 수사 결과는 판이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A라는 결론을 내리라고 대통령이 압박을 내렸고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원래 A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전화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수사 외압의 핵심이라고 그럼요. 할 수 네. 있는데요. 마치 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김경호 변호사라고 이용민 중령 쪽 변호인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 수사 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그 경찰청 고발하겠다. 네,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이 결론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네. 설사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수사 외압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별건이다. 예. 별건이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구분해서 보셔야 예. 되고 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불송치 결정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은 이제 별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전 단장의 문제는 따로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안이 너무 많은데 이를테면은 이 저거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나요? 하겠죠? 뭐 이제 헌법 언제? 유린을 개탄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결국은 핵심은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천하람 의원 안이 있고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지금 특검 추천안을 조국 혁신당 네. 모습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는 지금 노정면 원내대변인이라든지 강유정 대변인이 관련해서 중재안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검안이 통과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중지가 모이게 된다면 결국은 특검안이 좀 이제 중재안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뭐 순방 갔다 온 다음에 하겠죠? 결국은 아마도 순방 중에 네. 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논란이 커질 테니까요. 네. 게다가 또 경찰에 오늘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게 되면 뭐 국민적인 그런 의혹이라든 게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컨대는 국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16일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늦게 되면 19일에는 최혜병 일주기가 있고 20일에는 맞습니다.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이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일자는 피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에서 아마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아마도 16일쯤 행사할 것이 유력시 된다라고 네.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부권 어떤 식으로 행사하면요.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건의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라는 식의 모양새를 늘 취해왔기 때문에 아까 구교훈 기자님 말씀처럼 16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새? 괜찮습니까? 그래도 그 소신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뭐 제명 요구가 있는 아니, 모양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대선에 양대 공신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이준석이고 하나는 안철수라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대 젊은 남성들에 대한 소구를 통해서 네. 국민의힘이 없던 지지층을 만들어줬고 반대로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게 결정적으로 소규모 표차를 갈리는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박절해져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보면은 박절하다. 당대표도 못하겠죠. 네. 그다음 외통위원장도 그것도 한두 표 차도 아니고 수십 표 차로 네. 본인보다 선수도 미친가요? 김석기 네. 의원이 정확히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간 김석기 의원에게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뭐 국민의힘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 정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그럼 갈 데가 지금 어디로 가요? 근데 새정치 할 수 있습니다 또. 새정치? 안철수 새정치 네, 가능한가? 김석기 의원도 삼선이네요. 네.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나갈 뜻은 있을까요? 근데 어제 또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협 일정에 안철수 이제 의원이 같이 했더라고요. 이제 성남에 가가지고는 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길은 이제 친윤이 아닌 길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그 확실히 그 한동훈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비윤의 혹은 반윤의 길로 그렇죠. 지금 간다. 사실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비윤 정도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반윤이다. 예, 그리고는 진짜 중재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분들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통과돼서 만들면 정말 새로 그리고 사실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도 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검 그렇게 반대하는 그리고 문자 사태가 촉발한 게 결국은 네. 구도를 명확하게 해줬어요. 원래는 맞아요. 우리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뭐 비윤이냐, 그래도 반친윤이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문자 20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도가 반윤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윤이 됐다는 것은 반윤으로 뇌 몰린 것 같아요. 몰렸고 그런 예. 상황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본인이 최초에 출마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대표가 된 다음에 엉거주춤 뒤엎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그럼 누가 가장 유력해지는 겁니까? 이 국면이 문자 국면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코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 사태가 주말 내내 굴러왔기 때문에 네. 좀 TK 민심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 민심이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큰 틀에서 굴러갈 텐데 또 코어 지지층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서 네. 한번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위 이제 극우 유튜브들이 앞다투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예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소위 얘기하는 반한동훈 전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선택지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처음에 어대한 이거였는데 어대한은 네. 지금은 완전히 네, 아닌 네. 것 같고 1차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나경원과 원희룡 사이에서 누가 1위가 네. 될까?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예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수 붕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TK 어떤 당원들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네. 두려움이 어디로 작동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판쯤 됐으면 사실 어떻게 해도 깨진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맞고 네. 보수를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할지 거기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지금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수준이에요. 갈등이. 네. 그 이상인 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때는 여사가 등판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사가 없었습니다. 예, 뭐 훗날 결국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선 새로운 비선이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갔지만 네, 여하튼 뭐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도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